경제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헝다그룹 파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 헝다그룹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이 채권 거래, 회사채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내일부터는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아주 부분적인 거래 재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파산할 것이다 이런 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국에서 150만 명이 넘는 주택 구입자가 아직 주택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했고 아니면 주택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헝다그룹의 부채가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3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엄청나죠. 여기다가 미수금까지 한 170조 원 정도 돼서 한 5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 규모가 엄청나죠. 근데 이 기업이 일종의 왜 요즘에 영끌한다 그래서 영원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업이 그렇게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정말로 빚을 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경험도 없으면서 너무 많은 분야의 문어발식 투자를 해놨는데 이 담보가 됐던 부동산 이 가격이 갑자기 최근에 중국 정부가 뭐 공동 부유네 아니면 뭐 긴축 정책이네 해갖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이 담보 자체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헝다그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회사채 시장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냥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집 판매하고 이런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업들도 있었어요? 네, 원래는 뭐 부동산이 중심이었고요. 그런데 아예 이름도 서구에 이 차이나 에버그란데 이렇게 이름을 알리면서 이 1997년에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로 확장을 했냐면 금융이라든가 건강관리, 뭐 여행, 그리고 생수, 식용유, 분유까지 만들고요. 심지어 전기차 사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확장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아니 이게 문어발도 이 정도면 진짜 관계없는 분야를 다 뛰어든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외형이 커지다 보니까 97년에 창업한 회사가 2017년에 이 휘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유명한 중국의 기업인 하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떠올리잖아요. 2017년에 마윈 회장을 누르고 중국 부호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근데 이게 아주 잠깐 반짝 1위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규모만 보면 이게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채하고 미수금이나 이런 걸 합치면 500조 원이 넘는데 리먼브러더스가 그 당시에 부채가 한 7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규모 차이를 보면 리먼브러더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채 규모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리먼브러더스는 금융회사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또 파생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적 위기로 갔는데 어쨌든 뭐 헝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모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스템 위기까지 가겠느냐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약간 좀 시장에서는 약간은 아직은 좀 쉽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헝다가 소유한 부동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산 과정에서 만약에 물건이 많이 나오면 그러지 않아도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중국에는 부동산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기업들 중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 위기가 옮아붙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해서 회사채를 못 갚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빚을 냈는데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의 어쨌든 불안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판 리먼브러더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걱정 속에서 지금 세계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먼 사태는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을 해버리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은행이 쓰러지면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어서 나갈 가능성은 없나요?
네, 그게 지금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중국이 워낙 부동산의 이 담보를 잡고 은행들이 사실은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영향을 받으면 진짜 이제 시스템적 위기로 갈 수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방 정부 있잖아요. 뭐 성 단위가 있죠. 이 성 단위에서 경쟁을 시키는데 경제 성장률로 경쟁을 시켰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그러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뭐 공단을 만든다든가 해갖고 이걸로 부동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신도시를 만들었고요. 지금 중국 인구가 뭐 그렇게 뭐 많다 해도 14억, 15억 이렇게 보지 뭐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신도시 개발된 거 지금 계획 잡힌 것만 따지고 보면 35억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만들기 시작한 신도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멍구, 이 내몽고라고 하는 네이멍구 자치구의 캉바스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블룸버그가 예전에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몇 년 동안 한 300명도 안 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했을 정도로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텅 빈 신도시가 30개가 넘을 것이다라는 서구 언론들의 추측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부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중국에서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거 지금 뭐 국내에서도 중국 현지를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유령도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러고도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놀랐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특이하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출장을 가서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경제 갖고 부동산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더니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 자가주택 보유율이라 그래서 이거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주택 보급률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0%대고 일본이나 미국도 60%대입니다. 이 선진국이 대충 그래요. 근데 중국은 93%입니다. 집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70년 임대만 가능하고요. 정부가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사람들이 집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집을 분양받았는데 거기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뭐 전세를 주겠죠. 미국도 뭐 월세를 주겠죠.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도 아예 월세로 돌리는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걸 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집은 절대 월세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집을 굉장히 더럽게 쓴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팔려면 세입자한테 이게 집을 빌려줬다가 혹시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냥 빈집으로 놔주는데, 뭐 지금 빈집이 그래서 5천만 채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서울이 보통 한 15년치 연봉을 모으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죠. 요즘 많이 비싸져서 최근 데이터를 하면 17년치로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중국은 44년에서 48년치 집을 모아야 상하이나 아니면 선전 같은, 아니면 베이징 같은 일선 도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44년, 48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절반을 저축한다고 치면 평생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90년이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이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걱정인데, 하필이면 지금 제일 먼저 흔들리는 기업이 홍다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이전부터 쭉 있어 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헝다그룹의 위기가 설로 그칠 것이냐, 현실화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냥 중국 정부가 그냥 파산시켜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그리고 긴축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일종의 정부발 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전환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얼어붙고 이것 때문에 헝다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의중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헝다그룹을 그래도 설마 이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도록 헝다를 살려주겠지라는 생각도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 세력이 다르다는 지금 소문도 있어요. 이게 지금 서로 파벌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본보기로 헝다그룹을 좀 뭔가 구조조정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보다 더 나아가 파산을 시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이랑 지금 어쨌든 패권 다툼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도 굉장히 잘하는 게 지금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개발도상국가인 중국이 미국이랑 부채 비율이 비슷한 상태다.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과연 이번 기회를 들어서 미국과 장기전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두 발을 전진하기 위해서 뭔가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 같은 걸 좀 하고 통제된 어떤 관리가 가능할 때 지금 손을 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경제는 당연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럼 헝다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쨌든 파산 처리를 하든 구조조정을 하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갈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파산시킨다 그러면 아마 통제된 위기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것도 악재고 지금까지 경제에서는 악재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점만 보면서 주가가 또 오르고 채권 시장도 안정돼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안정감에서는 약간 좀 위협이 좀 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경제랑 동아시아 경제랑 지금 현재 좀 양극화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헝다그룹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타격이 굉장히 작을 텐데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까지는 좀 타격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대1로 국가들도 영향을 좀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비중이 33% 홍콩과 이 중국을 합쳐서 33%나 되기 때문에 이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중국이 어쨌든 통제된 위기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소비 시장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 소비 시장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수출의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하고 디커플링 즉 미국 주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주가가 차이나는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약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의해서 좀 보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분명히 통제된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 문제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헝다그룹이 홍콩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이. 네, 맞습니다. 주가가 83%가 떨어졌죠. 네. 그럼 홍콩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품들이 홍콩 증시랑 연관돼 있으니까 그 점도 상당히 약간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이 경제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지금 외국에 지금 헝다그룹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까지 우리가 또 다 신경을 써야 되네요. 어찌됐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